둘 다 맞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불과 며칠 사이에 12% 넘게 폭락했다가 곧바로 10% 가까이 치고 올라오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두 투자은행이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지금은 전형적인 버블이라고 경고하고 골드만삭스는 이 조정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라며 코스피 연말 목표치를 7,000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데이터, 같은 차트, 같은 숫자를 보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최고 전략가들조차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복잡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지금은 확신보다 냉정함이, 뉴스보다 판단의 기준이 먼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기준 없이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투자자는 버블이라면 고통스러운 손실로, 기회라면 놓쳐버린 수익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근거 위에서 판단하고 있느냐입니다. 숫자가 먼저 말하게 하자. 이 변동성, 정말 이상한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이 반영되기 시작한 3월 3일 하루 만에 7.24% 급락했고, 이튿날인 4일에는 역대 최대 낙폭인 12.0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인 5일에는 9.63% 급등하는 귀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3거래일 간격으로 두 차례 발동되는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루에 12% 폭락한다는 건 그냥 시장이 좀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한 우량주 한 해 기대 수익률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10년 이상 주식을 해온 베테랑 투자자들도 이런 변동성은 평생에 몇 번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BOA는 이 움직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BOA의 마이클 한해 최고 투자 전략가는 전역이 2026년 자산 가격 흐름이 2007년 중반에서 2008년 중반 사이 움직임과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BOA가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버블 리스크 인디케이터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거품을 의미하는데 현재 코스피 수치는 극단적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금, 은, 원자재 등 여타 자산보다도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는 현재 208.21%로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을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닙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는 이달 5일 장중 81.99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피가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이후에도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40만 넘어도 패닉 상태로 보는 지표가 80을 훌쩍 넘었다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미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V코스피가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일시적 공포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BOA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투자 분석 플랫폼 그룹포커스도 동일한 버핏 지수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 증시를 매우 고평가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부 시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내보다 감정적으로 덜 연루된 외국의 시선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건 우리가 어쩌면 숲속에 있어 나무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골드만삭스는 왜 정반대로 보는가?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경고를 보고도 완전히 반대 결론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급락을 버블 붕괴가 아닌 장기 랠리 속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26년 들어서도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이후 누적 상승률이 170%를 웃돈다는 점에 주목하며 외국인이 올해 150억 달러어치를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 참여도 낮아 시장 포지셔닝이 생각만큼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지수가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국내 실수요 매수세가 탄탄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반도체 전망은 구체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0만 5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81조 원에서 239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135만 원으로 올리며 메모리 업황 호조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목표 주가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 가격은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9.5배로 10년 평균인 10.5배를 밑돌고 있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 이상으로 늘었다면 오히려 싸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버핏 지수가 높다고 해도 그게 거품인지 이익이 GDP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 구조의 반영인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반도체 업종이 국내 전체 상장사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스닥 AI 소형주보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실적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국내에서는 HBM, DDR5, D램 중심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대장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먼저 집중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 패턴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기대를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쏠림이 핵심 뇌관이다. 두 기관의 논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BOFA가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을 버블의 핵심 징후로 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1% 오르면 2에서 3배 수익을 주지만 반대로 1%만 떨어져도 손실이 2에서 3배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상품들이 쌓이면 시장 전체의 뇌관이 됩니다. 조금만 충격이 와도 손실을 막으려는 연쇄 매도가 터지고 그 매도가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 이것이 작은 외부 충격을 시장 전체의 대붕괴로 증폭시키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이번에 실제로 일부 현실화됐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인 12%를 기록하던 날 기관 투자자들은 팔고 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수급의 엇갈림이 아니라 정보와 경험의 비대칭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기관이 판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게 아니고 개인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급락 구간에서 개인이 레버리지를 실어 역매수에 나서는 패턴은 종종 단기적으로는 맞아도 중기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기 있는 매수인지 무지한 돌진인지의 경계는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얼마나 명확히 설정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심리를 이해합니다. 오르는 걸 보고만 있다가 조정이 오면 이제 기회다 싶어 달려드는 것.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2008년과의 차이는 레버리지와 규모라며 당시 주택담보증권의 과도한 차입 구조와 현재 사모대출 시장은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이 2008년의 재현은 아닐 수 있지만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인 구조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버블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했다. 1999년 닷컴 버블 직전 인터넷이라는 혁명적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 속에 나스닥은 한 해에만 86%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정점을 찍은 뒤 2년 반 만에 78%가 날아갔습니다. 기술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은 정말 세상을 바꿨죠. 하지만 타이밍과 가격이 틀렸습니다. 맞는 방향을 너무 비싸게, 너무 빠르게 산 것입니다. 지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앞서 반영돼 있느냐입니다. 기술의 방향과 투자 수익률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업에 투자했다가 버블 붕괴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결국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방향에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매수로 이어졌을 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반대로 비관론이 기회를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했을 때 신흥국 증시는 급락했고 버블 붕괴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탄탄했던 시장들은 결국 신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조정의 깊이가 아니라 그 아래에 깔린 기업 이익의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팔고 나간 투자자들은 그 이후의 상승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결국 코스피의 형방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 여부와 반도체 업황,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코스피 강세장에서 주도 업종은 상승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주도주 역할을 유지해왔습니다. 2003년, 2007년 소재, 2019년, 2021년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주도 업종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지수 급락 이후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지금의 주도 업종이라면 이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짓기 전에 이익 사이클이 실제로 꺾이는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정이 바로 그 신호인지 아닌지, 그것이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고민, 나는 지금 어디서 있는가?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서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팔자니 더 오를 것 같고 더 사자니 버블 경고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고 리스크 관리가 무너집니다. SNS에서 강한 확신으로 다 올라간다 혹은 다 폭락한다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그 확신을 믿게 만들어야 본인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몇 가지 원칙을 붙잡고 접근합니다. 첫째, 주가가 아니라 이익을 봅니다. 내가 보유한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고 있는지,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는지, 주가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익을 따라갑니다. 특히 지금처럼 2026년 IT 투자가 테마의 시대에서 실적 검증의 시대로 접어드는 국면에서는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가차없이 외면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비중을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지금 내 계좌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시장이 10% 더 빠져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기 전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손실이 빠르게 커지면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공황 상태에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도 고려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중 무역 갈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한 축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주나 통신주 또는 달러 자산으로 채워 변동성을 줄이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는 전문가 조언에 공감합니다. 반도체 한 방에 전부를 거는 건 설령 방향이 맞더라도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멘탈이 나가면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손을 떼게 됩니다. 넷째, 분할 접근과 현금 비중 유지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한 번에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혹은 일정 비율의 현금을 유지하는 것이 단기 기회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투자에서 살아남는 것이 수익보다 먼저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논쟁의 결말은 시장이 직접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숫자 자체보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상회하는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2분기 공급 물량에 대한 초기 협상이 몇 달 전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첫 번째 검증 포인트입니다. 가이던스가 상향되느냐 하향되느냐, 이 단 하나의 숫자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추이입니다. 미-이란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은 그 충격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가장 크게 당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를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실질적 성과입니다. 주주총회 시즌에 실제로 배당이 늘고 자사주가 소각되는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코스피 7천을 제시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 증가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될 때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혁이 말에 그친다면 외국인이 돌아올 이유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경로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은 결국 연준이 결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거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것이고 이는 신흥국 전반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면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달러 약세와 함께 신흥국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떤 의미에서 반도체 장세이기 전을 글로벌 유동성 장세입니다. 버블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섹터는 실제로 과열이고 일부 기업은 진짜 저평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의 기업을 냉정하게 따로따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복잡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확신은 위험하고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하지만 투자자의 판단 기준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확신에 기대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